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시간은 자꾸 하나의 막바지로 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복잡하네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지난 7일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나는 첫 소설부터 최근의 소설까지 어쩌면 나의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고 근원적인 배움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국 한국이 요즘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시끄러운 중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끼어있는 달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야 하는 12월에 힘든 시간에 있는 고국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아프네요. 어서 수습되기를 바라면서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뉴욕 일원에 비가 오락가락했었죠. 겨울에 내리는 비, 청승맞기도 하고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 비가 눈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요, 겨울비가 고맙기도 합니다. 눈이었어 봐요. 눈도 엄청 쌓이고 눈도 치워야 하고 생활 속의 불편함을 떠올리면 정말 참 다행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겨울에 비를 뿌려주면 얼어붙었던 나무들의 뿌리가 잠시 목을 축일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또 바람이 불면요, 죽은 가지들이 떨어져서 산 나무들이 더 가벼운 몸으로 추운 겨울을 지탱할 수 있는 거죠.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이어가는 자연의 순환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그 점만 배워도 세상이 평화롭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학으로 삶을 들여다보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깝게 문학을 느끼고 싶어서요, 체험 문학 장르인 수필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또 시도 곁들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문학인 인터뷰 등도 하고 또 문학 뉴스도 전해드리고 아주 가끔 소설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가을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후에 여러 가지 찬반론이 있었죠. 한국에서는 지금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그녀의 작품집이 아주 동이 났다고 합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도 한강의 작품을 한번 다루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10월 초 노벨 문학상 수상 바로 직후였을 때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그런 작품들에 약간 가려진 작품이 몇 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흰이라는 소설입니다. 가려진 듯 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강의 흰이라는 작품을 다루면서 문학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흰, 이 소설은요, 소설이기 이전에 작가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 같은 과거를 더듬어 보면서요, 자전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제목처럼 시각적으로도 흰색의 여백도 많아서 쉽고도 빠르게 읽히는 면도 있는데요. 이 서사가 뚜렷치 않은 독특한 소설이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작가의 말로 시작됩니다. 강보, 배내 옷, 눈송이들, 손수건, 흰나비, 달떡, 빛이 있는 쪽, 그러니까 흰 것에 대한 쉬운 5개가 나오면서 그것들로부터 소설이 시작되죠. 각 소제목 아래 쓴 이야기라 그런지요. 그 자체로 밀도 있는 시각기도 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 나온 지 2시간 만에 죽어버린 언니가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태어났을 때 그때 상황이 참 기구해서 온 가족이 이 사건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온갖 흰 것을 볼 때마다 죽은 언니를 통해서 삶과 또 인간의 번민, 죽은 자와 남은 자 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이 반전은요, 흰색이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밝은 이미지보다는요, 오히려 불투명하고 좀 서늘하고 좀 어두운 면을 통해서 흰 것을 대비시켜서 부각시키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까요? 스토리보다는 어떤 아우라가, 분위기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한강 작가 특유의 예민하면서도 섬세한 문장, 흰이라는 단어 하나로 수많은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그려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 작가의 필력이 정말 대단하고요. 그런 필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흰, 이 소설은요, 문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circulation story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처음과 끝의 소재가 일치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수필 같기도 하고 시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2018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분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된 작품이기도 해요. 흰색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할 새 영역을 좀 무력하기도 하면서 좀 숙명적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담담하게 서술해 나간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서 한강이 시인으로 등단한 사람답게 한 권의 시집을 읽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총 55편의 목록이 있습니다. 강보와 수위라는 소제목의 글을 읽으면서 처음과 끝, 삶과 죽음,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 외에 엄마도 희게 표현을 했네요. 1월 1일, 정월 대보름, 쌀떡, 하얀 두부탕, 백기, 마스크, 갈매기 아랫배, 제사 음식, 복탕, 외할머니의 치마, 홍합 껍질 위 좁쌀 같은 암초 조각, 찔레꽃, 조약돌을 감싸던 포말, 섬 상여대의 깃발, 백목련, 감자꽃 등등. 얼마나 세심한지 갈매기 아랫배, 조약돌을 감싸던 포말. 와, 이런 생각 어떻게 했을까요? 홍합 껍질 위에 좁쌀 같은 암초 조각.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작가입니다. 흰 것을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죽은 어머니가 23살에 낳았다가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죽었다는 언니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현재를 살지만 마치 현재가 아닌 듯한 저 반대쪽 얘기, 오래돼서 그러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결코 흐물어지지 않은 단단한 것들, 이 과거의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죠.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소설입니다. 너의 흰 자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누가 있냐? 이렇게요. 그래서 작품에 따라서 미처 살아보지 못한 그 시간 속으로 무모하게 우리도 걸어보게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베네옷이라는 그 중에 한 구절을 나눠볼까요? 산통을 참으며 무서워서 눈물이 떨어지는 대로 바느질을 했다. 베네옷을 다 만들고 강보로 쓸 혼이불을 꺼내놓고 점점 격렬하고 빠르게 뒤돌아오는 통증을 견뎠다.
마침내 혼자 아기를 낳았다. 죽지 마라 제발. 동생 넷 중에서 3명을 엄마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 나는 외할머니가 받아주었고 막내는 산부인과를 만날 수 있던 때였다. 엄마가 혼자 낳은 동생 중 여동생의 탄생은 아직도 생생하다. 혼자 빙글빙글 돌던 엄마. 새집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여자를 낳으면 부정탄다고 말했던 주인 아줌마. 결국 방 안에서 내려가 부엌바닥에 지푸라기를 깔고 그 엄청난 아픔을 참았던 엄마.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를 주문처럼 외워도 밀리고 밀려서 저절로 세상 밖에 나와버린 동생. 이 귀절 하나로 대단한 일생이 들어있잖아요. 이 작가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생해지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걸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빛이 있는 쪽이라는 빛이 있는 쪽. 그러니까 거기도 흰색이네요. 그 소제목의 글을 살펴볼까요? 빛이 있는 쪽. 해독할 수 없는 사랑과 고통의 목소리를 향해, 희끗한 빛과 체온이 있는 쪽을 향해, 어둠 속에서 나도 그렇게 눈을 뜨고 바라봤던 건지도 모른다. 빛은 정말 흰색일까? 2시간 동안 살아있었다는 작가의 언니는 빛이 있는 엄마를 향해 있었다고 했다. 태어나서도 빛을 향하고 죽음을 향해서도 빛을 향하는 우리. 시집 온 지 3년차 뒤늦게 결혼했다고 우리 부부에게 어지간히 넘치는 사랑을 주셨던 남편의 어머니가 아프셨다. 그것도 결코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아프셨다. 매일 어머니의 복수가 차오르고 매일 의사는 채워진 복수를 뺐다. 그것도 난생 처음 본 커다란 주사 바늘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둥근 배를 둥글게 어루만지는 것뿐. 다음은 창박소금이라는 소제목의 글인데요. 이렇게 작은 글들이 2시간을 살다 간 언니 이야기로 모두 모여지는 작품입니다. 창박소금. 어느 날 그녀는 굵은 소금 한 줌을 곰곰이 들여다봤다. 희끗한 그늘이 진 굴곡진 입자들이 서늘하게 아름다웠다. 무엇인가를 썩지 못하게 하는 힘, 소독하고 낫게 하는 힘이 그 물질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되었다. 어디 상처만 낫게 하랴. 소독하고 낫게 하는 힘을 가진 소금의 물성이, 낫게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 변화하는 것은 다시 살게 하는 것, 다시 사는데 필요한 것이 그 무엇이든 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 옛날 소금으로 일값을 받고 소금으로 목숨을 구하고 소금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러니 소금의 그늘이 내어주는 그늘은 진정 흰색이다. 이번에는 하얗게 웃는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쓸쓸하게, 아득하게, 부서지기 쉬운 깨끗함으로 웃는 얼굴, 또는 그런 웃음. 내 아버지의 마지막 웃음은 정말로 흰색 그 자체였다. 1년을 가야 10마디도 많다 했던 아버지의 고요 속에 늘 하얀 웃음이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김장이 마친 날도 하늘빛이 개슴풀에 해지더니 흰눈이 내렸다. 갈색 빵모자를 쓰고 하늘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하얀 입속에서 나온 입김은 세상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신기루처럼. 이러면서 소설이 전개가 되는데요. 문체 하나하나가 정말 가히 시적인 문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모든 흰이라는 소제목의 글을 읽어볼까요? 당신의 눈으로 흰 배추 속 가장 깊고 환한 곳, 가장 귀하게 숨겨진 어린 잎사귀를 볼 것이다. 낮에 뜬 반달의 서늘함을 볼 것이다. 자작나무 숲의 침묵 속에서 당신을 볼 것이다. 그 모든 흰 것들 속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쉰 숨을 들이마실 것이다. 이제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흰 것을 본다. 깊을수록 어둠을 지배하는 흰 심지, 어릴수록 어른을 자해하는 흰 미소, 낮에 뜬 달의 외로움을 달래줄 흰 사위, 끝이 없을 장작불을 대령할 자작나무의 흰 정기를 바라본다. 작가 한강의 말에 의하면 흰색을 말할 때 하얀과 흰이라는 두 형용사가 있는데 솜사탕처럼 깨끗하기만 한 하얀과 달리 흰, 이 단어에는요, 이 형용사에는 삶과 죽음이 소슬하게 함께 배어 있다 라고 작가의 말에 실려 있습니다. 언어의 맛을 참 오래 씹었어요. 또 그 맛을 자기만의 언어로 토해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주는 느낌은요, 참 복잡하면서도 단순해지게 해주는 그런 묘함이 있어요. 흰 빛을 모으고 모아서 스펙트럼으로 분산시켜버리는 프리즘처럼 한강 작가의 그 그 의미는요, 삶, 죽음이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놓인 모든 만물의 이 각기 다른 스펙트럼의 파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백예민족인 한국의 작가답게 만물의 색 바탕에는 늘 흰색이 있음을 알려주고요. 또 흰색을 통해서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우리의 생각과 사유, 또 침묵과 고요, 또 슬픔과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강은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화된 소설이죠. 아재 아재 발의 아재를 쓴 한승원 소설가의 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 시절부터 문학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겠죠. 또 문학에 대한 열정 역시 참 컸다고 합니다. 그녀의 작품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라는 작품과 달리 오늘 소개하는 이 작품에서는요, 이 직접적인 그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개인적인 상실과 회복, 또 그 과정을 연구 탐구하면서 좀 한층 더 내밀하고 밀도 있는 내면 세계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언니가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사건을 중심으로 소설이 전개되는데요. 이 사건은 가족에게 큰 아픔을 안겨준 건 물론 당연하겠죠. 주인공은 언니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이 상실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요, 단순히 죽음을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말하고 싶었던 것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흰색이라는 색채를 이용해서 삶과 죽음, 상실과 회복의 경계를 탐구하면서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오롯이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흰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백이민족이잖아요. 흰색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한국인에게 흰색은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흰색은 전통적으로 순수함, 깨끗함,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흰색을 통해서 죽음과 상실,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피어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표출해냈어요. 주인공 언니의 죽음과 마주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또 그 안에서 생명과 죽음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면 연구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상실감 속에서 주인공은 다양한 흰색의 이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흰 눈, 흰 천, 흰 벽. 그런데 그 흰색이요, 동시에 삶의 가능성, 새로운 시작도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정말 상당히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느 작가도 할 수 없는 문체예요. 흰이라는 작품에서 한강은 흰색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삶, 죽음, 상실뿐만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커다란 것을 꺼내냈습니다. 흰이라는 소설에서 명구절을 조금 더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내가 흰 것을 줄게.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을. 오직 흰 것들을 건넬게.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게. 이 삶을 당신에게 건네어도 괜찮을지. 부서지는 순간마다 파도는 눈부시게 희다. 먼 바다의 잔잔한 물살은 무수한 물고기들의 비늘 같다. 수천 수만의 반짝임이 거기에 있다. 수천 수만의 뒤척임이 있다. 어느 추워진 아침, 입술에서 처음으로 흰 입김이 새어나오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 몸이 따뜻하다는 증거. 차가운 공기가 캄캄한 허파 속으로 밀려들어와 체온으로 덮여져 하얀 날숨이 쉰다. 우리 생명이 희끗하고 분명한 형상으로 허공에 퍼져나가는 기적. 그 후로 엄마가 모은 자료가 없어 44년 동안 인선의 말을 나는 입속으로 되풀이한다. 44년. 군부가 물러가고 민간인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더럽혀지지 않은 어떤 흰 것이 우리 안에 어른어른 너울거리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갈한 사물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움직이는 것일까? 새로 빨아 바싹 말린 흰 베갯잎과 이불보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상실과 고통, 그러나 그로부터 회복이라는 사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니의 죽음이라는 상실을 시작으로 주인공이 느끼는 고통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너무도 섬세하게 그려내주면서 너무도 고요하게 떨림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고통을 단순히 비극적으로만 다루지 않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회복의 가능성을 찾아내면서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삶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네요. 흰 이 작품은요, 한강 작가의 문학세계를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23살에 낳았다가 2시간 만에 죽은 언니가 있었다는 슬픈 사연. 그 죽은 언니를 생각하면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2013년에 이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지난 7일이죠. 그러니까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웨덴 한류먼에서 열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 수상 기념 강연이 있었는데요. 고통과 사랑, 인간의 잔혹함과 존엄함의 충돌, 과거와 현재의 연결, 죽음과 삶의 연속성,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그런 것들을 질문들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상자들의 문학세계를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수상자들이 준비한 강연 원고는 그 자체가 문학의 정수로 여겨져서 귀로 듣는 문학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노벨문학상 강연을 모아서 따로 책으로 출간하기도 하거든요. 약 30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강 작가가 미리 준비한 강연문의 제목이 빛과 실이었다고 하네요. 한국어로 낭송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한국어로 강연문을 낭독하면 스웨덴어, 영어 이렇게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시상식 무대에 올라서 드디어 한국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한강은 1970년 전남 광주에서 소설가 한승원 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풍문여고를 졸업했고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교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석사 논문이 이상의 회화와 문학세계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출판사 센터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요. 1993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시 4편을 실으면서 시인으로 데뷔했고요.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의 붉은 닷이라는 소설로 한강현이라는 필명으로 소설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합니다. 첫 소설집이 여수의 사랑이었는데요.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꾸준히 작품 활동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2007년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전임교수로 임용되었고요. 2018년까지 약 10년간 재직했다고 합니다. 2005년 심사위원 7명 전원 일치로 몽고 반점이 이상문학상 선정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그의 아버지 한승원 소설가도 이상문학상을 수상했거든요. 몽고 반점이 출간되었을 때 참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문인이 한국에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내면적인 문체와 작으면서도 결코 작지 않고 광대하기까지 한 인간의 본질적인 면을 건드려주는 그런 주제들, 시적인 문체,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상문학상은 역사상 1970년대생 그 젊은 작가로는 첫 번째 수상자였다고 합니다. 1970년대생 문인과는 달리 진중한 문장과 웅숭 깊은 세계인식으로 차세대 한국 문학기수 가운데 한 명으로 벌써부터 주목받았던 작가입니다. 문학평론가 이여령이 그녀의 몽고 반점을 읽고 그녀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강의 몽고 반점은 기이한 소재와 특이한 인물 선정 그리고 난해한 이야기 전개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차원 높은 상징성과 뛰어난 작법으로 또 다른 소설 읽기에 재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채식주의자로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와 함께 맨부커 국제상 수상자로 선정되고요.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으로 프랑스 메디시스 외국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거죠. 한강의 노벨 문학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인 여성 작가로는 최초였고요. 한국인 작가로서도 최초였다는 점이죠. 이제 한국 문학은 한강 이전과 한강 이후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 예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강의 흰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한국도 노벨 문학상 작가가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강이 그 일본이 자랑하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제치고 먼저 노벨 문학상을 탈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인해서 세계는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번역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행복한 문학,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한국 문학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으로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